오랜만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중에 한 챕터 소개해드릴게요.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제목의 사이토 타카시라는 일본의 작가, 교수님 작가분이 쓰신 책이에요. 자, 잠시 이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님이고 1960년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나 도쿄대학교 법학부 및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거쳤다. 2001년 출간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신초 학예상을 수상한 그는 지식과 실용을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선보이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의 양력을 쭉 읽어드리면 조금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까지 펴는 책으로 뛰어넘어가면 소리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 질문의 힘, 절차의 힘, 독서력 등 다수가 있다. 이 책을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책을 고르려고 쭉 이렇게 넘겨보다가 이 제목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역사에 세계사에 그리고 여러 나라 여행하는 것 이런 것에 두루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눈에 더 들어온 것 같고요.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으로 꼽고 있는 것이 욕망, 그리고 모더니즘, 제국주의, 몬스터, 종교, 이 5가지다. 반박할 여지가 없어요. 제목 자체, 부제 자체가. 그래서 이 책을 주문해서 받아들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보았습니다. 너무 책 자체가 이 구어체로 쓰여 있어서 읽기도 쉽거니와 내용에 군더더기가 없고요. 좋더라고요. 자, 이 정도면 오늘 이제 제 방송에 조금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이 책 속에서 이 교수님이 많은 분의 주장을 펼치면서 사유를 펼쳐나가시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제 시선을 잡아 끌었던 몇 가지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 그 중에서도 일부를 골라봤고요. 바로 푸코의 감옥의 탄생이란 책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챕터예요. 부제목을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붙이셨네요.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중세에서 성서라는 지식을 지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어졌듯이 근대에서는 시선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중세에서 성서라는 지식을 지배하는 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으로 이어졌듯이 근대에서는 시선을 지배하는 것이 권력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시선에 의한 지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우리는 위성항법 장치인 GPS나 위성방송 등을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본질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첨단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지금은 인공위성을 통해 세계의 어느 곳이나 한눈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만화 고르고 13
세계를 무대로 의료자를 대신해 살인 등을 저지르는 냉철한 킬러 이야기라고 해요. 만화 고르고 13을 보면 인공위성이 가진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오는 화상을 관리하는 한 기술자가 신의 시력을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과 현대 첨단 기술의 본질을 꿰뚫는 말입니다. 인공위성을 통해 감시하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손바닥 보듯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쪽에서는 이쪽이 보이지만 이쪽에서는 저쪽을 볼 수 없는 관계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고 감시당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근대에는 인공위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그에 져서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근대의 인간들이 빠져있는 보다, 보여지다 라는 지배 구조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이 책에는 원형 감옥인 파놉티콘이 등장합니다. 파놉티콘은 모두, 모두라는 의미의 단어가 판인가 봐요. 파놉티콘 할 때. 그리고 보다, 옵션, 파놉티콘. 파놉티콘의 그 놉티콘이 바로 보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파놉티콘은 모두를 보다, 옵티콘, 옵티콘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가 봐요. 이런 뜻을 가진 단어로 감옥이 가진 특성인 일망 감시 시스템을 상징합니다. 파놉티콘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생각해낸 것은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인데 그것은 무서울 만큼 합리적인 감시 시스템을 갖춘 형무소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한번 이 파놉티콘 검색해 보시면 그 원형으로 된 감옥 중앙엔 딱 그 감시탑이 있고요. 그 이미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입니다. 우선 감시탑이 한가운데 있고 그 감시탑을 둘러싸듯 도넛 모양의 수용동, 수감자 수용동이 세워져 있습니다. 건물은 투명한 유리를 끼운 독방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죄수가 한 명씩 수감되어 있습니다. 감시탑은 어두운데 반해 죄수들의 방은 불이 켜져 있어서 환한 까닭에 죄수들은 감시탑에 있는 사람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상태가 됩니다. 죄수는 감시탑이 어둡기 때문에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즉 죄수들은 감시탑의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감시자의 눈길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시탑에 감시원이 있든 없든 상관없게 되고요. 이 감옥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효율성의 바탕 위에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시원이 없어도 유지될 정도라면 지나치게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24시간 동안 감시자의 눈을 의식하는 죄수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중앙의 탑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죄수까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데요. 보이지 않는 감시자에게 기도를 한다. 이것은 감시하는 쪽이 신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노출되는 쪽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에 점점 더 수동적이 되어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차라리 상대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죄수들은 감시자가 없어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일방적인 시선을 자신 안에서 내면화해 정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듣다 보니, 읽다 보니 종교, 신앙에 깊이 귀하게 되고 그 신앙이 일상에 내면화되는 그런 단계도 같은 절차를 거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브젝트라는 단어는 복종과 주체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주체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은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시험을 볼 때 나는 잠깐 자리를 비우지만 이 카메라 영상을 다른 방에서 모니터로 보니까 절대 그대들은 컨닝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실제로는 다른 방에서 감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학생들은 컨닝을 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그러는 사이에 그 감독관은 그 사이에 커피를 마시러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무서운 지배 방식이죠. 이 밖에도 잔소리가 심한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이는 어머니가 그 자리에 없어도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하며 어머니의 시선을 내면화해 버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것을 의도했던 것이기도 하겠죠. 물론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만 자신을 규제하기 위해 어느 정도 그런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의 연구 대상자 가운데 데니얼 슈레버라는 편집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판사인 우수한 인재였는데 42세쯤부터 편집증 증세가 시작됩니다. 그 원인은 유아기 때의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에 있었다고 해요. 슈레버는 회상록을 주간해 프로이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분석 대상으로 삼았던 그런 환자이기도 한데요. 그 가운데 영혼의 살인자라는 매우 완성도 높은 책이 있습니다. 전직 판사님이셔서 이런 책까지 남기셨었나 봐요. 그 책에 의하면 언젠가 그는 자신의 눈꺼풀을 난쟁이가 열고 닫는다라는 이상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한데 그의 성장 과정을 꼼꼼히 조사해 보니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슈레버 이분의 아버지는 독일의 유명한 교육 학자셨고 사랑하는 아들을 너무 열심히 교육시킨 나머지 정도를 벗어나게 됩니다. 아들이 앉아서 졸지 못하도록
눈꺼풀을 잡아당기는 기계와 등을 바로 펴게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드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를 학대하는 교육을 합니다. 난쟁이가 눈꺼풀을 열고 닫는다는 것도 그 말만으로는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행위를 살펴보면 졸음 방지 기계의 체험이 그런 환각을 만들어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슈레버의 아버지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것을 추구한 나머지 그것을 아들의 신체에 억지로 적용하였고 결국 아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지나친 합리성을 추구한 서양 문명에 대한 따끔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합리성이나 생산성 같은 이성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자칫 인간성이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근대는 네, 아침에 읽어드리다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다녀와서 남은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근대는 신체 중에서 시각이 우위에 서는 시대입니다. 그것이 보다, 보여지다라는 구조를 극대화시켜서 보는 자가 보여지는 자를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푸코가 날카롭게 지적한 것은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관계가 항상 일방적이라는 점입니다. 보고 있다,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상대가 깨닫게 함으로써 지배하는 방식, 그런 방식은 조직폭력배의 수법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조직폭력배가 당신 딸 이번에 성인이 됐는데 축하할 일이야 하고 말했다고 합시다. 물론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죠. 당신에 대해 손바닥 보듯 알고 있어.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하는 위협의 메시지입니다. 최근에는 정보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대로부터 입학, 입사, 생일 등 특별한 날에 갑자기 축하 메일이, 축하 메시지가 날라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하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정보화 사회가 가속화할수록 이런 식의 공포는 더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컨대 위키피디아라는 유명한 온라인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그것이 더욱 진화해감에 따라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지금 그곳에 실려 있는 것은 대부분 유명인에 대한 정보로 제한되어 있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미래를 다룬 공포 소설에서나 나올 그런 일인 것 같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이미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요, 이 교수님에 대한 페이지도 있다고 들었는데 겁이 나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의 개인적인 취미나 가족 일과 같은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경우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고 책도 많이 출간하고
강의도 활발하게 하는 터라 위키피디아에 정보가 실리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심히 길을 걷는데 또 저쪽은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 훤히 아는데 나는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는 늘 갖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사람들은 부와 명성을 가졌다며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시선의 관점에서 보자면 보이는 자라는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메두사라는 요괴가 나옵니다. 메두사는 눈에 신기한 힘이 있어서 그의 눈을 보는 자는 순식간에 돌이 되어 버리죠. 이렇듯 신화에서는 시선의 방향성에 의해 사람이 지배당하는 것을 돌이 된다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상대는 메두사에 의해 돌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날마다 아무 고민 없이 사용하는 구글 등의 검색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도 보여지는 자 그리고 지배받는 자가 같은, 보여지는 것은 곧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신이 검색한 것에는 당신의 취미나 기호가 반영됩니다. 당신이 컴퓨터에 입력했던 구체적인 키워드의 목록이나 옥션 등에서의 구입 이력이 유출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개인정보 관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손바닥 보듯 볼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책을 산다 하는 정도의 사소한 정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당신의 주요 검색 키워드나 검색 스타일, 구매 패턴까지 낱낱이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 사람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서게 되는 셈이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비밀이 폭로되어 불특정 다수의 시선에 노출되어 버리면 메두사 앞에서 돌이 된 사람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는 그런 위험성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많은 폐해들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유명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런 정보 노출, 해킹 이런 것에 대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식을 장악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교회가 허용하는 지식 외에는 접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하자면 지식에 대해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대가 되면서 지식은 교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지식은 교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대가가 요구되었었죠.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돈을 내고 책을 사지 않으면 지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급속도로 진화하고 인터넷이 일반화된 지금은 누구나 클릭 하나에 공짜로 원하는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인 MIT의 강의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 그 덕분에 비싼 돈 내고 미국 유학을 하지 않아도
MIT 같은 최고 명문대의 고급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정보의 무료화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정보의 활용 면에서는 확실히 편해지고 좋아졌죠.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만큼 충실해지고 풍부해졌을까요? 이 넘치는 정보의 홍수, 바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편해지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의 진화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 결과 인간 관계에서의 개인의 중요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감이나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절실함 같은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우위에 서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인기를 끌고 그 일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를 남보다 빠르게 많이 그리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남보다 앞서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환경에서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일단 조사하기 시작하면 정보의 바다 인터넷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환경에서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낸 사람이 우위에 서게 된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하루 24시간을 다 사용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러한 딜레마를 극복한 사람은 엄청난 부와 막강한 힘을 거머쥐게 되지만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또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정보의 무료화라는 공평해 보이는 조건이 사실은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듯 근대에는 실제의 눈, 시선과 시점이 권력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욱 추상화되고 모호해지면서 정보를 쥐는 자가 권력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시선, 시점에서 정보로 그것이 대체되어 왔다. 그렇게 이 정보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정보를 쥐는 자가 곧 권력을 쥐는 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정보가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최근 그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체로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테틱이나 아로마 테라피 같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법이 유행하는 것도 그런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때 저는 지압에 대해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몸 중 발바닥과 견갑골이 매우 중요한 부위임을 강조하곤 했는데 당시만 해도 수긍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근 신체를 통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충만감, 촉각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 미각과 후각 같은 감각에 호소하는 방식이 인기를 얻는 것은 그런 것들이 심신의 균형을 잡아주어
총체적인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만 봐도 휴양지와 먹을거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여행 반, 먹방 반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음식 맛은 화면으로 전해질 수 없는데도 모두 재미있게 시청합니다. 이것만 봐도 현대인이 얼마나 미각과 후각에 굶주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음식의 경우 후각을 차단하면 맛을 알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저도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코를 이렇게 잡고 먹으면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카레라이스와 하이라이스의 맛의 차이를 거의 모를 정도니까요. 그만큼 맛은 후각에 의존하는 감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맛집 순례는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고 아로마 테라피는 후각과 촉각을, 그리고 발반사요법은 촉각을 자극하는 것처럼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업신여겼던 신체적인 감각, 특히 시각 이외의 감각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작가님은 끝 맺고 있으세요. 사실은 제가 이 중간에 한 챕터에서도 일부 부분만을 딱 그 슬라이스해서 발췌해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 무슨 뜬금없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 라는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린 부분은 이 작가분이 근대라는 그 세계사의 한 시기를 소개하고 있는 챕터의 한 부분이고요. 근대 이성과 합리주의 이런 걸 중시하던 그 시대에서 그 인간의 신체나 감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너무나 경시하고 그 이성과 합리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려 했던 그런 것들의 폐해를 소개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의 단계들을 다 넘어서 현재의 그런 시대에 대한 반작용들이 있고 또 그 다음 시대에 대한 반작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서 현재에 와 있다는 거고요. 어떤 시기도 의미 없는 그런 시기는 없죠. 그렇게 역사가 인류가 진보되어서 오늘날에 와 있다는 거고, 다행히 그렇게 근대에서 신체와 감성 이런 것들, 인간다움 이런 것들을 억압하던 그런 억누르던 외면하던 그런 시기를 넘어서 그때가 아닌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얼마나 사실 풍요롭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 아프리카, 남미 이런 나라의 그 열악한 경제 환경, 그런 이 위생 환경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저는 요사이 부쩍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발췌했던 것은 나와있던 사례가 좀 강렬해가지고 저한테 다가오기도 했었고,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빅브라더
점점 더 우리는 빅브라더의 세계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근원이 어디일까? 옛날에는 어땠나? 그런 의문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연원이 세상에 그리스 신화의 메두사에까지 올라갈 만큼 뿌리 깊고 태생적인 그런 측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보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요. 계속 그런 맥락이죠. 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일방향만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이는 자가 오히려 더 강자의 위치에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또 오늘의 현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굉장히 많은 파워 유튜버들이 있죠. 뭐 회원 수가 뭐 몇십만 명 하시는, 몇백만 명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연예인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그분들이 올리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포스팅,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에, 그런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한마디, 그들이 올리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따라하기, 이런 상황 요새 너무 넘치도록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자의 간의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보여지는 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진다고 해서 내가 항상 약자의 위치에 있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뭐 굳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 이미 내가 보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혹은 이미 보여지든지 말든지 나는 개의치 않겠다. 혹은 보든 안 보든 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든 안 보든 나의 행위, 나의 어떤 선택, 나의 언동, 뭐 나의 기호,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똑같다. 라고 한다고 하면 무슨 약점이 있겠습니까? 내가 보여진다고 한데. 뭐 그런 저의 반론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어쨌거나 많은 흥미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재미있고 어렵지 않은 그런 책이어서 소개드려 봤습니다. 이 책의 다른 챕터들 좀 더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사이토 다카시의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 힘 소개드려 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미셸이었습니다.